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얘기한 중국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얘기, 그러니까 현재 한 30% 가격이 하락한 상태인데 지방정부는 85%까지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15% 이상 인하해가지고 분양할 수 없다. 이런 규정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부동산 관련 기업은 자금이 돌지 않으면 이제 부도나잖아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실제 이제 부동산 시장 한 30% 정도 하락한 상태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거품을 되살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지금의 이제 최고의 하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현재 기준으로 중국 주택 가격이 이제 고점 대비 한 30% 하락했다는 것이 이제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이제 정보인데, 근데 이 금액이 실제 얼마나 되고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국민들 중에 한 40% 정도, 4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0% 정도는 부자 내지는 제대로 된 중산층이고, 70% 정도는 그저 월급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의 이제 소득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온 통계가 1인당 한 10,000불 정도인데, 문제는 이 1인당 10,000불도 부동산 거품에 힘입은 바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30%만 붕괴되더라도 내 재산의 60% 날라가니까, 왜냐하면 빌린 돈이 50%거든요.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지하경제가 발달돼가 있어가지고. 그렇다 하면 이제 1인당 국민소득도 통계상 소득이지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쉽게 하면 붕괴되고 있는 중국 경제를 지탱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소득 수준이다 이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한꺼번에 한 30%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1인당 국민 소득이 불과 한 1년 사이에. 그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약 6,500만 채, 이제 이거는 빈집액인데, 빈집은 소유자는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구입을 한 상태라는 거죠. 아니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어떻든 간에 이 빈집 가격을 일체당 한 2억 원으로 가정하면,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만큼 사실상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해도 뭐 작게 평가한 금액인데, 6,500만 채를 2억 원으로 환산을 하면 1경 3천조 원입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30% 하락하면 빈집 보유자 자산, 뭐 기업일 수도 있고 중산층일 수도 있는데 약 한 8천조 원 증발합니다. 8천조 원은 우리나라 GDP가 2천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GDP의 4배인데 이거는 빈집의 얘기고, 그러면 빈집이 30% 가격 하락하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30% 하락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자기 돈 50%와 은행 돈 50%로 보면 거기도 역시 30%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중국 GDP에 1조 6천조 원이니까 중국 GDP가 작년에 15조 달러 정도 되니까 전국 GDP의 90%라는 거죠. 이 중국 중산층의 이제 손실인데 이 90%가 된다는 거죠. 또 GDP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매출액이란 말이에요. 매출액이지 소득은 아니거든요. 남는 이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중국 GDP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두 다 빈집이든 아니든 현재 건조하고 있던 집이든 대출금이 이제 약 한 50%고, 또 중국은 뭐 대부분이 자가주택이 많기 때문에 뭐 임대 생활자가 다시 사줄 수도 없어요. 집을 가진 사람이 추가적으로 더 사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될 입장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와 이런 것도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붕괴되고 있는 부동산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국내 환경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이죠. 부동산 거품을 되살릴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마땅치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중국 인구 고령화 현상, 이것은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를 얘기하거든요. 또 청년 인구 감소, 이 또한 뭐 결혼 인구 감소이면서 뭐 출생 인구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내부적으로 가장 큰 문제지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5년 10년을 봐야 되는데 5년 10년 후는 수요는 점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를 기대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 채를 사고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채를 사야 되는데 지금 환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이라도 이것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업도 부채가 과다해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환경이 또 안 좋은 상태에서 기업 부채가 과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긴축 정책으로 돌아설 움직임이고, 또 세계적으로 금리는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기업 부채가 너무 많다. 또 중국 기업 부채는 중국 내에서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거예요. 기업 부채가 많다는 거는. 그러면 뭡니까?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하경제 금리인 흔히들 그림자 금융이라고 합니까? 그림자 금융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정크본드 금리가 25%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지난번에 월스트리트지에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 정부가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지하경제 규모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림자 금융을 알 수도 없고, 또 공산 당원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림자 금융도.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제가 그 방송 한지 한 초기에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중국은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공산당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를 공산주의를 추종하면서, 그렇지만은 공산당 내부에 자본주의 맛을 본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그 규정 때문에 맛을 못 봤지만 친인척이나 그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또 외국에서 돈을 빼돌리거나 이런 방법으로 자본주의 맛을 본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산당이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부의 이제로부터의 붕괴 내지는 내부의 적. 그러니까 시진핑 등은 이제 골수 이제 공산주의자와 자본주의 맛을 본 공산주의자, 이 양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 분열인데, 거기다가 이제 위구르족 간의 이제 갈등 문제, 그 다음에 티베트의 갈등 문제, 또 다른 이민족들의 독립과 같은 움직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이제 뒤틀리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공산당 갈등을 만들어내고 1차적으로는 공산당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민족 간 갈등이 이제는 또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업 부채는 이제 상환 능력은 더욱 약화되고, 그리고 금리는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 분열이 무섭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은 내부 분열이 이제 민족 간의 갈등도 있지만은 부자와, 그러니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갈등도 이제 표면화될 수 있다. 그런 또 뭐 악재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외부 쪽에 이제 또 문제인데, 내부도 이제 지금 심각한데 외부가 문제예요. 미국 뭐 트럼프 정부부터 중국과 갈등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바이든 정부도 뭐 오히려 더 심층적으로 그 민족이잖아요. 민족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고, 또 중국과 경제적 갈등, 정치적 갈등은 이제 민주주의 연합과 공산주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러시아와 중국을 뭐 공산주의 연합이라고 보면 그 갈등도 했는데, 러시아는 재미있는 것이 중국과 겉으로는 그 연합을 하는데
중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에 러시아 무기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위협하는 무기를 러시아가 겉으로는 중국과 연합하면서 또 중국을 그 무기로 그 협박할 수 있는 인도에 대해서 러시아산 무기를 팔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연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연합도 그 보면 허상뿐이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고, 또 여태까지는 그 자본주의가 중국과 윈윈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죠. 중국에 가서 생산을 한 거죠. 윈윈이죠. 근데 이제는 윈윈 구조가 갈등 구조로 바뀌고 있는 단계다. 그 갈등을 먼저 조장한 그 측은 중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중국이 과거처럼 외부 환경도 중국 경제를 그 회복, 복원 내지는 고도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내부 환경도 아니고 외부 환경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부동산 그 거품 붕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은 너무 크다라는 거고, 또 기업의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부적으로도 기업 부채를 통제하기 힘들고 외부적으로도 기업 부채를 통제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지하 경제에서. 기업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 자금 조달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이제 내부 분열의 또 다른 한 측면이죠. 이제는 돈을 가진 자본가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이제 옥죄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거품 붕괴를 다시 되살리기는 되살려야 되는데 환경은 아니다. 우선은 중국 공산당 내부의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의 갈등. 근데 지금 시진핑 정부는 저소득층을 이제 손을 들어줘야 될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거든요. 또 공산주의 철학하고도 맞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부유론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는 공동부담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되살린다는 그 자체도. 왜냐하면 세금을 이제 거두어야 되고, 지방정부는 세금을 거두어야 돼요. 여태까지는 땅을 팔아가지고 지방정부가 그 다음 유지가 됐는데, 이제는 세금을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부동산 시장 거품을 되살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지준율 인하 정책이나 금리 인하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지하경제, 그림자 금융이라 합니까? 그쪽에서 높은 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거죠. 뭐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래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공산당원들도 제가 볼 적에는 관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결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을 완공을 하더라도 부동산 회사 수익은 없다. 왜냐하면 대출 채권이 먼저인데, 여기에 공사 중에 있는 그 공사 현장을 가지고 파생 상품을 개발했는데 그것도 돈을 가진 중산층이 또 걸려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은행과 중산층 간의 갈등이 또 있는 거죠. 이게 대단히 복잡한 구조다. 그래서 중국은 무너지고 있는 부동산 거품을 되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내년은 한국 금융시장은 물론 한국 부동산 시장도 중국발 위기가 될 거다. 지금 대부분이 미국이 어떻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외부에서 지금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튼 오늘 이 얘기를 종합하면 지금 중국이 부동산 시장 거품을 되살리지 못하면 한국 부동산 시장도 무너지고 한국 금융시장도 대단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